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도서관, 책장, 책상, 그리고 독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내 책꽂이에 놓고 이 책꽂이에 있는 책을 내 책상 위에 펴서 우리가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정보 처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책이 이제 올라가고, 이 데이터가 이제 이 학생한테 눈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입력이라는 건 텍스트예요. 그죠? 지금 입력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눈으로 데이터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도서관의 특성에 대해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엄청난 방대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가 분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이제 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책의 수가 한정적이다. 그다음에 책꽂이는 내 도서관 책 중에 나에게 관심 있는 책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책장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책만 이렇게 모아둔 거죠. 자, 여러분 하드디스크에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파일이 있겠어요. 그 중에 또 프로그램, 게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파일만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많은 파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파일은 사실 5%, 3% 내외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책상 위에 두고 쓰는 책은 3%, 5%에 해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책꽂이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몇 프로, 몇 권의 책을 책상 위에 얹어 놓고 우리가 처리를 합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집에 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권 안 갖다 놔요, 사실은. 맞죠? 예. 컴퓨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요. 어마어마한 파일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자기도 모르게 설치된 프로그램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운로드한 그 파일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제 파일들이 어쨌든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쓰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카운트 해 보면 5%, 3%도 안 될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책상에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만 펴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직접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임시, 그 나중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공간이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정보 처리를 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입력되는 글자를 인식해서 내가 정보를 처리해 해석, 저장하고 필요시 입을 통해 출력한다. 입력의 방식 다양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입력 방식은 눈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기도 하고 소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 피부를 통해서 정보가 입력이 되기도 하죠. 촉감이죠. 그다음에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컴퓨터 내 입력은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는 타이핑이죠, 타이핑. 내가 타이핑을 쳐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그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녹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내 마이크, 소리를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 출력은 어떻게 가능하나요? 자, 입력 키보드 출력 어디입니까? 상식적으로 모니터 화면이죠, 화면. 그래서 우리는 이 키보드 입력을 표준 입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화면상에 뿌려지는 출력을 표준 출력이라고 그럽니다. 예.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예, 컴퓨터의 가장 표준 입력은 키보드를 통해서 받고, 가장 기본적인 출력은 화면, 스크린, 그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스탠다드 인풋이라는 얘기는, 키보드 입력이구나. 그 다음에 화면에 뿌려지는 데이터는 스탠다드 아웃풋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지금 데이터를 그냥 처리하는 단계만 계속 얘기하다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저장 공간이 다 있어요. 책꽂이, 도서관 또는 서점도 저장 공간이 되고, 책꽂이도 저장 공간이 있죠. 책상도 저장 공간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도 저장 공간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일단 뭔가를 처리하려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나서 그걸 처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저장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서관의 그 서점의 공간의 사이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책꽂이의 공간이 크고, 그 다음에 책상의 공간이 크고, 우리 인간의 공간이 크다. 어떤 사람은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억하더라도 이 책상에 펴놓을 수 있는 책 이상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책꽂이 이상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장 공간의 크기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정보의 접근 속도, 액세스할 수 있는 속도를 보면 인간의 두뇌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책상, 책꽂이.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상과 CPU와 메모리와의 관계의 인풋, 아웃풋, 입력과 출력, 이것도 입력 출력이죠. 여기서 데이터가 오고 처리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입력 출력의 관계를 늘려야 된다. 이 책꽂이에서 책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줄여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책꽂이에서 쓰는 책의 분량, 양이 사실 1%, 2%란 말이에요. 그죠? 그 1%, 2%를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그냥 다 처리하면 되는데 1%, 2%밖에 안 되지만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죠? 우리 정보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책을 펴놓고 이제 공부를 한다. 그래서 CPU 이 학생 머리고 메모리 책상이고 이 책장인데 사실은 이 책장은 그래도 검색이 빠르죠. 지금 이건 어떻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SSD가 되겠습니다. SSD. 예.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접근 속도가 그래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옛날 하드디스크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거실에 서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실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가까우니까 SSD예요, 진짜. 그죠? SSD. 바로 여기서 그냥 액세스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하드디스크는 이 거실에 있는 어떤 서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으로 이제 정보를 접근했어요. 예. 근데 SSD는 이제 전자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하죠. 그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접근하는 것과 이 기계식 안에 모터가 돌아가서 정보를 접근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모터가 아무리 빨라봐야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CPU와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전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뭐였어요? 예전에 기계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속도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모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빨리빨리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음. 네, 무슨 말이 됩니까? 가져오기만 하면 바로 처리되는데 가져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간의 인풋, 아웃풋 여기 가져오는 것을 인풋이라고 그러고 내보내는 것도 아웃풋이죠. 인풋, 아웃풋, 인출력을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이제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뇌는 CPU고 책상은 메모리와 비교를 했고 책꽂이는 우리가 보면 하드디스크 SSD가 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내가 책상 바로 옆에서 내가 접근이 빠르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SSD가 되겠고, 지금 옛날 방식은 뭔가 하면 이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좀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뜯어보면은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그래서 이게 실린더가 돌면서 이 섹터를 검색을 하게 되고 그 섹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다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안에 뭐 메모리를 넣고 접근 방식을 또 다르게 하고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정보 그 접근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때 우리가 정보 통로를 버스라고 하는데 버스의 용량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느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두뇌는 데이터 처리 연산 영역이며 기억 공간에 한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전자계산기 구조 우리 정보처리 산업 기사에 보면 자 컴퓨터 연산의 동료와 방법을 학습하게 돼요. 이제 그죠? 그다음에 기억 공간 내가 이 CPU 안에는 캐시 공간이 있는데 6장 기억 장치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걸 쭉 제가 보고 나면 나중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교재를 보고 목차를 보게 되면 아 요게 이 부분에서 공부하는구나 저 부분에서 공부하는구나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책이 지금 정보처리 산업기사 책을 보면 목차가 다 CPU에 대한 내용, 메모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CPU에서 이제 작동하는 연산이 있어요. 연산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부터 이제 막 뭐 불대순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큰 그림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U에 있는데 CPU에는 크게 제어 장치, 연산 장치가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 L1, L2 좀 더 요 다음 장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SSD가 있고 가상 메모리가 있는데 이 가상 메모리는 실제로 메모리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공간을 사용하는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래서 FAT32, FAT 뭐 FAT라는 얘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방식. 그다음에 요즘에 하드디스크에서 램,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는 파일 입출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블럭 어드레스를 접근해서 가져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게 GPU입니다. GPU 그죠? 그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유닛이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건 지금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는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인풋 디바이스로는 키보드, 마우스, 뭐 인풋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소리도 되고요. 인풋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들어가서 CPU로 들어간데 CPU에는 크게 ALU와 CU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 유닛이 있어요. 그죠? 이해되죠?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유닛이라고 그래요. 컨트롤. 뭔가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진짜로. 그래서 통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LU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그 산술 논리 연산 장치입니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계산하는 곳입니다. 계산하는 곳. 그다음 메모리 유닛이라는 것은 레지스터, L1, L2 이런 메모리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일단 가장 메모리로 가서 메모리에서 있는 데이터가 CPU로 가서 처리를 하고 다시 받아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 정보가 처리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이렇게 이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좀 더 가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뭔가의 연산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1과 2가 들어갔는데 1과 2 그 다음에 플러스를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데이터가 가공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가 될 수 있고 프린터도 될 수 있고 스피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보 자체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디스크 파일로도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파일 입출력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DB를 배우고 있죠. 우리가 처리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도 출력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빠진 게 뭐예요? 파일 입출력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파일로 받아가지고 파일을 받아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파일로 쓸 수도 있고 파일로 쓸 수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로 인서트 입력할 수도 있고 출력이 그냥 화면으로 갈 수도 있고 맞나요? 이해됩니까? 예, 맞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눈으로 읽어서 처리한 거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눈으로 읽어서 이해한 것을 글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맞잖아요. 이 컴퓨터도 똑같은 거예요. 정보라는 것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되는 타입이 다양해요. 파일 입출력, 키보드 입출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했고, 그죠? 마우스로 내가 지금 하는 거, 소리, 파일, 데이터베이스, DB로부터 우리가 셀렉트 해가지고 정보 접근해가지고 뭔가 보내서 여기서 처리를 해서 이제 또 정보 처리한 결과를 파일로도 보낼 수 있고 다른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 개발자가 선택하기 나름인 겁니다. 알겠죠? 자, CPU 그 자체에 대해서 보면 보세요. 또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CPU는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의 명령어들을 실행한대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이라는 컴퓨터의 기본 기능을 수행합니다. 좀 전에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 명령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명령어를 가져와서 명령어를 해독해서 그것을 처리,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통제 유닛하고 그 산술해주는 유닛이 그 데이터셋, 여기는 메모리거든요. 메모리, 그러니까 레지스터 저장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내부 버스. CPU의 버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동작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CPU의 큰 기능을 우리가 세 개로 나눈다고 보면 그 통제 유닛, 컨트롤 유닛, ALU, 그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 세 가지가 되겠고 이것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는 데이터로 보내고 통제는 통제 정보를 또 보내는 통로가 있고 메모리로 접근하기 위한 주소 버스는 또 주소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PU는 기본적으로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와 레지스터 세트 그 다음에 제어 유닛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고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한 게 이겁니다. 네. 자, 좀 더 이제 복잡해져요. 그죠?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뭔가 하면 자, 크게 이제 뭐 좀 전에 지금 설명한 게 뭐예요? ALU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컨트롤 유닛이라 했죠. CU. 근데 오늘 설명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요거 각 용어에 대해서 풀네임을 한번 찾아보세요. ALU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 장에서 이 풀네임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컨트롤 유닛 나온 얘기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각각 용어에 대한 정의와 얘네들의 역할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오늘 제출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인터넷 다 있어요. 일단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뭐 프로그램 카운터, 지금 제가 다 쓰면, 그 다음에 accumulator, 그 다음에 instruction register, 그 다음에 뭐 MBR이랑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기억 장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요것들에 대한 정의, 영어 풀네임, 그죠? 각각 영어 풀네임을 찾고, 이것이 CPU 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이해되셨죠? 네. 자, 자, 그리고 이제 좀 내부 구조인데, 그래서 CPU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프로세서 하나에 코어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듀얼 코어, 이 같은 듀얼 코어네요. 그래서 CPU가 있고 에론 캐시, 물론 여기 안에 지금 좀 전에 여기 뭘 들었어요? 통제 유닛, 그 다음에 뭐예요? ALU,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레지스터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처리된 결과를 L1 캐시, L2 캐시 또는 더 크게는 L3 캐시까지 가가지고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로라고 있어요. 그죠? 처리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전달되는 통로를 버스라고 했습니다.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로 전달되는 거죠. 이 지금 CPU 안에서도 세 가지 장치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버스라는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지금 CPU 얘기했어요. 근데 메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는 더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이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에 코드 영역이 있다. 코드 영역. 이건 뭐지?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간단한 헬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실행하면은 그것이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메모리. 그 메모리가 다 차지하는 공간이에요. 그런 소스 코드가 이제 메모리로 올라가게 되면 메모리 공간 중에 명령어 코드 영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영역이 있는데, 이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다 보면 각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요. 그 변수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데이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힘 능력은 뭔가 하면 개발자가 내가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멜록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할당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영역을 힙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객체를 만들 때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우리가 이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객체를 생성하면 객체 인스턴스가 자리하는 영역이 힙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능력은 지역 변수라는 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이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변수의 우리가 스코업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 따라서 좀 메모리에 위치하는 공간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어쨌든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영역이 나눠지고 거기에 저장된다, 이렇게 기억만 해주세요. 이거 어차피 다시 또 우리가 한 번 더 상세하게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다른 머신에서 보시면 CPU에서는 이런 메모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이렇게 좀 전에 전역 변수, 뭐 힘 영역, 지역 변수, 뭐 코드 영역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SSD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CPU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는 당장 처리해야 할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메모리에 올라갈 데이터들은 곧 처리해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의 속성을 보자면. 그래서 이제 당장 처리해야 될 것, 곧 처리해야 할 것, 우리가 핫 데이터라고 합니다. 핫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처리해 줘야 돼요. 이게 메모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한 접근 속도를 줄여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위로 갈수록 작지만 빠르다. 자, 크지만 느리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파이썬을 배우고 있는데 이 컴퓨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파이썬 언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변환해 주는 게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라인 바이 라인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프리터라는 말을 쓰고 자바는 뭐 중간인데 C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러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이 파이썬은 동시 통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C 언어는 그냥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파이썬은 우리가 그 동시 통역과 번역의 차이는 뭐예요? 동시 통역은 한국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동시에 듣고 바로바로 이제 해는 하잖아요. 근데 약간 불완전하겠죠. 정황을 파악해서. 근데 번역은 뭐예요? 그 전문 번역자가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번역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이제 기계어로 변환해 줍니다. 그 기계어로 변환하면 그것이 이제 각각 CPU에 전달되면서 CPU에 맞는 또 특화된 CPU 명령어로 변환돼서 특징에 따라서 이 지금 제조사가 다르죠. 제조사에 따른 그 코드로 변환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텔 제조사에 맞는 코드, AMD의 그 스펙에 맞는 코드, ARM에 맞는 코드로 변환돼서 명령어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언어, C 언어, 자바, 파이썬, C#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수준 언어라고 해서 이게 뭐 대단히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거는 이럴수록 이제 사람에 맞춰서 나온 언어다 해서 이제 이게 고수준 언어라고 해요.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이건 저수준이라는 거는 기계에다가 맞춰준 언어다라고 해서 이게 저수준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인터프린터 언어와 컴파일 언어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상식입니다. 아마 뭐 이게 운영체제나 여기서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일단 저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운영체제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자, 하드웨어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드웨어, CPU, 메모리, 디스크,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넣어주고 처리된 결과를 보내주는 입출력 장치 하나 더 넣었어요.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위에서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운영체제 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게임도 돌아가고 워드도 돌아가고 뭐 데이터 DBM에서도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아갑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운영체제가 없으면 하드웨어는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더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응용. 애플리케이션. 예?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정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부 역할. 우리 그 사회에서 보면. 그래서 땅, 도로, 항만,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인프라가 되고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그죠? 이거 이제 누가 관리해요? 정부가 규제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거 관리하잖아요. 그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런 관리 인프라 위에서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역할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장치 관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이 그 운영체제의 그 규정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다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재밌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마치 우리 정부와 같다. 정부는 뭐예요? OS는 하드웨어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서 제어판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장치 관리자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프로그램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제어판에 가면.
그죠? 제어판. 세팅에 가면. 제어판에 가보시면 그 기능,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예.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프로그램 삭제. 그죠? 음. 디바이스? 내가 하나 USB를 꽂았는데 이거 드라이버 설치에 프린터를 쓰면 프린터도 인식시켜줘야 되잖아요. 맞죠? 길 닦아주고, 그죠? 길 닦아주고, 토지, 땅 정리하고, 항만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뭐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아마 운영체제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서 좀 더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지 않은 상태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즉, 여러분들 소스 코드가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런을 해가지고 그것이 CPU 메모리로 올라가서 CPU가 처리돼서 있는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내가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 상에만 존재하죠. 맞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내가 더블 클릭을 해서 워드 프로세스를 열었다고 하면 그 워드 프로세스는 메모리 상에 올라와서 우리 데이터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작업관리자에 가보시면 거기에 프로세스라는 탭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들은 지금 내 메모리에 올라와서 작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오늘 비트하고 이게 비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진법 변환 이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비트와 연산, 이진법, 비트 연산, 그다음 진법 연산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하드웨어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세요. 네, 이해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운영체제 부분은 운영체제 수업에 들으시면 좀 더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CPU에서 작동하는 계산들,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인데,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인 비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걸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지금까지 오늘 수업 요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예요? 일단 CPU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좀 조사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 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 풀네임하고 이거의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